석파천은 핏자국이 완연한 몇 자루의 단검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까마귀 떼가 까웃거리면서 머리 위로 날아갔다. 그는 녹슨 칼을 들고 불렀다. 수아, 수아. 그는 커다란 나무 뒤로 가보았다. 수아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석파천은 그녀가 먼저 돌아갔나 하고 동굴로 돌아갔다. 수아, 수아. 그곳에도 수아는 없었고 산호파도 없었다. 석파천은 놀람과 당황함에 휩싸이고 말았다. 땅바닥에 어지럽게 수십 개의 그림과 같은 것이 쓰여 있었다. 그는 그것이 글자인지도 잘 모르는지라 무슨 뜻인지 알 턱이 없었다. 산호파와 수아가 모두 떠났다고 생각하자 그는 외로움에 사로잡혔으나 어릴 적부터 외롭게 자라난 그는 반시즌이 지나자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가슴팍의 상처에서는 피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았다. 모두 갔군. 나도 떠나야지. 나는 어머니와 아황을 찾아가야지. 이제 그에게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는 오히려 유쾌하고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산오파와 수아를 생각하자 며칠 동안 머물렀던 정든 동굴을 떠나는 것이 약간 아쉽고 섭섭했다. 그는 녹슨 칼을 허리춤에 차고 강변으로 달려갔다. 거센 파도가 섬의 둑을 후려치며 흘러가고 있었다. 언덕에는 배 한 척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강둑을 따라 한참 걸었다. 자연도는 그렇게 넓은 곳이 못 되었다. 재빠르게 걸음을 옮겨놓자 한시진 남짓해서 섬 전체를 한 바퀴 빙 돌 수 있었다. 그러나 배라고는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그는 감을 따서 요기를 하고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동굴에서 잠을 잤다. 야밤중에 갑자기 강 쪽에서 쫙 하니 비단폭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커다란 돛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 같기도 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희미한 별빛 아래 커다란 배가 언덕에 닿아 있었는데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혹시 정불삼이나 정불사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경솔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살폈다. 다시 쫘각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배에 세워두었던 돛이 세찬 바람에 찢어지면서 소리를 냈다. 그와 같은 소리가 났는데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갑판 위로 나타나는 사람은 없었다. 배는 흔들흔들하며 다시 언덕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며 부르짖었다. 배 안에 누구 없소? 대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훌쩍 뱃머리로 뛰어올랐다. 선실을 바라보니 어둠침침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선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발에 뭔가 채이는 것이 있었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이 뱃바닥 위에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재빨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석파천은 그를 부축해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데 손에 닿는 촉감이 얼음과 같이 차갑지 않은가. 깜짝 놀란 그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된 시체였다. 아! 하고 소리를 내지르면서 손을 뒤로 움츠렸다. 그러자 다시 한 사람의 팔이 손에 닿았는데 그 팔 역시 얼음과 같이 차갑게 굳어버린 죽은 사람의 팔이 아닌가.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사방을 더듬거리며 뒷선실 쪽으로 갔다. 발밑에 밟히는 것은 모조리 시체들이었다. 손만 뻗쳐도 시체가 손에 와 닿았다. 그는 놀라움에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배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놀람과 당황함에 음성마저도 변해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백고물에 이르렀다. 희미한 별빛 아래 가판 위에는 어지럽게 10여 명의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는데 모두 다 빳빳이 굳은 시체들이었다. 이때 강물은 세찬 가을바람에 일렁거려 배마저 흔들리고 있었고 돛이 펄럭펄럭 나부끼고 있었다. 거기다가 닷에 하나씩 끼워놓은 깨어진 통대나무가 바람이 스치게 되자 휙휙하는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니 그 소리는 마치 유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음산하고 공포스러웠다. 석파천은 외롭게 자라온 사람이었으나 평소엔 대담했지만 이와 같은 밤중
더구나 시체들이 가득 널려있는 배 위에서 괴이한 소리를 듣게 되자 죽어있는 시체들이 모조리 살아나서 자기에게 덤벼들 것만 같아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언덕으로 도망치려고 했다. 배전에 이르고 보니 배는 이미 둑에서 떠나 강물을 따라 두둥실하니 흘러가고 있었다. 원래 이 커다란 배는 위쪽에서 자연도까지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날 밤 선실이나 백고물 쪽으로 가지 못했다. 그는 선실 위에 올라가 돛대를 얼싸안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이튿날 해가 솟아오르고 사방이 환히 밝아오자 비로소 두려움이 가셨다. 그는 백고물로 내려갔다. 선실 안팎에는 적어도 5, 60구의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그런데 시체에서는 핏자국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칼이나 검을 맞은 상처도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뱃머리로 가보았다. 선실문 한복판에 두 조각의 번쩍번쩍 빛이 나는 하얀 구리패가 박혀 있었다. 손바닥 크기만 한 조각 패에는 웃는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매우 부드럽고 인자한 얼굴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다른 한 조각의 구리패에는 흉측한 흉신 악귀와 같은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두 조각의 구리패는 각기 쇠못으로 선실문 위쪽에 박혀 있었는데 매우 기괴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두 조각 구리패를 한참 동안 주시했다. 그런데 그 구리패의 사람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져. 그는 더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시체들의 손에는 무기들이 들려있는 것으로 보아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했다. 그는 다시 자세히 살피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옷에 어깨쪽지 부근에 날개가 달린 조그만 물고기가 하얀 실로 수놓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이 배 위의 죽은 시체들은 본래 동료였는데 갑자기 강적을 만나 모조리 전멸했다고 짐작했다. 배는 여전히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따라 하류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정오 무렵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두 척의 배가 나란히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배에 타고 있던 뱃사공은 이쪽 배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흘러내려오자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키를 바로 잡아요. 키를 바로 잡아요. 그러나 이쪽의 배에서는 키를 잡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더군다나 강물은 급격하게 소용돌이치며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석파천이 타고 있는 배는 빙글 돌면서 비스듬히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배와 쾅 하고 충돌해버렸다.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니 떠드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또 욕지거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석파천은 그만 당황하고 말았다. 저쪽의 배를 부수게 되었으니 그들은 반드시 이쪽 배에 탄 사람들을 잡고 시비를 걸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될 것이다. 어찌하면 좋지? 그는 다급한 김에 그만 선실로 들어가 뱃바닥에 널빤지를 뜯고 그 밑으로 몸을 숨겼다. 이때 세 척의 배가 한 곳에 물려서 떠 있었다. 얼마 후에 이쪽 배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기척이 들리고 곧이어 놀람에 찬 소리가 들렸다. 이들은 비어방의 사람들이다. 어째서 모두 다 죽었지? 또 다른 사람이 놀라서 부르짖었다. 아, 방주 성대양도 죽었구나. 갑자기 그 누가 극도로 놀람에 찬 외침을 토해냈다. 상선버랑령이다. 그 음성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던 말을 뚝 멈추고 말았다. 갑자기 정적만이 감돌았다. 석파천은 배 밑바닥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무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따지고 보면 상선버락령이 다시 강호에 나타날 때가 되었지. 아마도 상선버락 두 사자가 순찰을 돌려고 나왔다가 비어방이 너무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벌을 내리셨는가 보군. 그리고 한숨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호 형님, 상선버락령은
사람을 불러 협객도로 오라고 한다는데 섬으로 데려가서 다시 처벌을 내리되 당장에 죽이지는 않는다고 들었소이다. 먼저 말했던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다. 물론 순순히 명을 받들어 협객도로 찾아간다면 그렇게 되지. 하지만 찾아가더라도 죽고 가지 않더라도 죽기는 마찬가지일세. 성대양성 방주는 아마 그 명을 따르지 않고 무리를 이끌고 항거하다가 이와 같은 꼴을 당한 모양이네. 음성이 뾰족하고 가는 자가 입을 열었다. 상선버락 두 사자의 공력이 매우 높아. 무림에서는 감히 항거할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이요? 호 형님이라고 불리운 자가 되물었다. 자네 의견은 어떤가?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더니 잠시 후에야 나직이 말했다. 상선버락 사자가 다시 강호에 나타났으니 많은 방파에서는 재앙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군요. 석파천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이 배 위의 시체들은 모두 비어방인가 하는 무리들이고 그 방주마저도 죽었다고 하는데 어이쿠 야단났다. 상선버락 사자들이 장락방을 찾아가지 않을는지 모르겠구나.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한시바삐 장락방의 총타로 돌아가서 폐의원 등에게 이번 일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자신은 장락방의 석 방주로 오해받고 많은 귀찮은 일을 당한 것은 사실이었다. 몇 차례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있었으나 장락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공손하게 대했던 점을 생각하자 여러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선실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다. 호 형님, 이번 일이 우리들과 연관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사자가 우리 철차회로 찾아오리라고 보시오? 호 형이라 불리운 자가 말했다. 상선버락 두 사자가 순찰길에 올랐다면 강호의 어떤 방파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네. 다만 여러 사람들의 운수가 어떠한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 그는 잠시 생각하는 눈치더니 다시 말했다. 이렇게 하지. 살그머니 명령을 내려 즉각 총타주님께 사람을 보내 알리도록 하세. 두 척의 배에 있는 형제들도 모조리 이 배로 옮겨오도록 하고 배 위의 물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서 홍류항 밖에 조그만 어촌으로 가도록 하세. 이어 그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상선버락 두 사자가 이 배에 왔었으니 두 번 다시 나타날 리는 없을 것이네. 조금 전에 입을 열었던 사람이 조아라고 맞장구를 쳤다. 옳소이다. 호 형님의 계책은 역시 절묘하구려. 선악 두 사자가 이 배를 다시 발견하여도 비어방의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배라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외다. 내가 곧 달려가 병고를 알리도록 하겠소이다.